북한이 청와대 한라인을 포함해서 모든 통신선을 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뭔지, 이 다음 수순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개성 연락사무소 전화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오후에 받았는데, 그러면 어제 오후에 받은 건 뭐냐, 이런 궁금증도 나옵니다. 실수로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여정, 김영철 이름으로 모든 통신선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조치를 조선중앙통신사가 보도했는데, 김여정은 일단 대남 책임을 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외치에 좀 집중하는 것 같지요. 지난번에 통전부 포함해서 대남 업무를 지휘하는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김영철 함께 이런 조치를 했는데, 과연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까?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뭔가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건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군 통신선 복구 후에 연락 불통은 지금 처음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발표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2018년에 군통신선 복구한 이후에 이렇게 정기 연락에서 안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인지 확인 부탁드리고. 네,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한 라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연락이 안 되는 게 오늘이 처음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연락에 응답이 없은 뒤에 혹시 취해진 조치 같은 게 있는지 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것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시도를 아예 안 하실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은 더 드릴 건 없습니다. 예, 오늘 낮 12시를 기해서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차정 교수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글쎄요, 뭐 북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대북 전단 문제를 갖고 지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북 전단 문제는 일종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그 작년 신년사를 통해서 사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상당한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기대를 갖고 작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뭔가 거기서 돌파구를 만들어서 사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대북 제재를 철폐를 하고 난 뒤면, 그리고 또는 남북 간에, 남북 간 더 나아가서 미국 간,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만들고 내고, 그리고 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지금 대북 제재가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 인민들의 생활에도 상당히 크게 뭔가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지금 거기에서 뭘 좀 더 거기에 대한 실망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뭔가를 좀 잘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민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2018년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남쪽에 대한 이 화해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과의 협상 재개가 아무런 결과를 갖고 오지 못했다. 이거 도대체가 몇 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내부의 불만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우리는 도대체 진 것이 뭘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최고존엄의 그러니까 이 지도 체제에 대한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남쪽에서 대북 정단이 왔다.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은 남한이 제대로 그러니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서 자신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때리기로 전환을 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딴 사람도 아니고 전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2018년도에 물꼬를 틀 때 이 대남 하해 사절로 내려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 노선을 전환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최고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러니까 지금 흔들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이 건의에 대한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에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모습에 주력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오롯이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가는
그런 식의 약간은 투트랙 전략으로 좀 놓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 제가 생각했을 때 두 사람이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최고 존엄에 대한 나름대로 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이해는 잘 안 돼요. 예, 뭐 북한 사회 자체가 사실 예. 이 우리의 그러니까 이 서방의 시각 또 나중에는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수연 평론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하고 말 안 해. 네, 그렇죠. 그건데 대체로 인간관계에서 보면 너하고 이제 말 안 할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아주 섭섭한 문제가 있었거나 예를 들어서 뭘 요구했는데 안 들어줬거나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지금 뭐 북한이 우리한테 우리 코로나 위험하니까 뭘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뭐 거절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연락을 끊는 것은 확실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사실 굉장히 국민적인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북한의 대북 제어 제스처를 계속 하고 또 지원 의사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은 적반하장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아까 차정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뭐 그런 속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마 내면에 말 못할 북한의 내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싶은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런데 왜 사실은 지금 대남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 장금철 그 통전부장은 사실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예.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김여정과 김영철입니다. 저는 근데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김여정이 주어고 예. 김영철은 동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김여정이 이제 대미 관계까지 지금 총괄하는 것 같은데 이 경험이 풍부한 김영철이 김여정이 백두혈통에 대한 어떤 그 작은 어떤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제대로 보좌해내는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강경 노선을 가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그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앞으로는 대남 사업에서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 예. 이건 분명한 사실은 이거 신호를 준 거거든요. 대남 사업에서 대적 사업이라면 다시 우리가 북한의 주적이라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북한에 가졌던 대북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시점에 이제 본질적 시점에 온 겁니다. 예. 더 이상 우리가 유화 제스처로 갈 건지 아니면 우리도 어떤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점을 이룰 건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점 와 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고민이 굉장히 클 거다. 이 점은 제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지금 북한이 발표한 내용만 놓고 보면 모든 통신선 차단하겠다. 그리고 이제 대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뭔가 무력 도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근택 부위원장 네네.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정상 간의 한 라인이 단전된 게 지금 4개 통신 단전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청와대와 당 중앙위 본부 간의 직통전화, 소위 예. 말하는 정상 간의 한 라인이라 이렇게 단절된 건 아마 이 개설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그 이전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밀당 관계라 볼 수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시로 사실은 어찌 보면 본인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아마 김여정 부부장이 나선 거는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처럼 아마 뭐 북미 간의 대화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김여정 부부장을 많은 분들이 뭐 2인자라 평가하지만 예. 우리가 정상회담 하는 과정이라든지 많이 보면 약간 비서라든지 실무자처럼 보였지 권력의 2인자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맹했을 때에도 2인자로 나설 거라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아마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 거는 그리고 지금 대담할 때도 보면 방송에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명의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아직까지는 좀 남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그동안 갖고 왔던 평화의 스탠스를 바꿔야 되느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경제가 사실은 우리 뭐 외국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경제의 1번 리스크는 북한입니다. 뭐라 해도.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코로나 상황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올해 어찌 보면 거의 뭐 제로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 국면인데 이 북한과의 문제는 저는 현상을 변경시키지 않는 거, 현상 유지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외국인들 그걸 중요시 보거든요. 현상이 뭔가 변경되는 거는 분명히 긴장이 고조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 그러면 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좀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저는 그에 대한 어떤 조치 같은 게 저희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쎄요. 촉구한다면 뭘 촉구하냐 이거죠. 장성철 소장. 네. 아니 긴장을 고조시킨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까? 현상을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아니잖아요. 지금 이러한 어쨌든 뭐 담화문의 도발이든
뭐 군사적인 훈련에 대한 도발이든 다 북한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 소리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변경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단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 4년 차입니다. 계속 평화에 대한 의지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어느 정도 자, 이런 성과물이 있다라고 내놔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내놓지 못하고 계속 자, 우리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평화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로만 국민들에게 우리의 평화 의지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능력 없는 정부의 자기 변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결국에는 김여정과 김영철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북한의 경제난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정은이 어제 얘기를 했어요. 평양 시민에게 전기, 땔감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례적인 얘기를 한 거 보면 어쨌든 코로나19로 대북 제재로 이러한 북한의 지금 여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려고 하는 하나의 안보 체제 강화 논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차지원 교수, 혹시 네.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이제 봉쇄 조치하고 네. 계속 이렇게 압박하면서 매우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까지 네. 갔는데 맞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정부가 안 해주고 있다, 이런 불만일까요? 저는 뭐 그런 불만도 저는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대남 사업에 대한 총공세를 하면서 지금 앞으로 일종의 패러다임을 바꿨지 않습니까? 대남 업무에서 대적 사업으로 네. 바꾼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는 저는 미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미국이 지금 사실 그 대선까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긴 합니다만,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발등에 불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지금 미국,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인종 갈등, 그리고 대선에 대한 당락 자체가 지금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그런 것은 안 될 거라는 걸 북한은 이제 아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과 뭔가 거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어디를 두드려야 되겠느냐? 그거는 결국은 지금 미국의 어느 정도 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말발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라도 예. 이 상황을 돌파해보자는 생각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날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노동당 중앙위원 정치국 회의를 예. 소집해서 평양 시민들의 그 민생 문제를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양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데보다는 아주 특별하게 잘 사는, 나름대로 상당히 그래도 배급도 잘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러니까 민생, 경제 부분에 상당한 타격이 있다는 예.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를 돌파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남쪽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러한 그 일종의 뭐랄까요, 좀 그러한 그 부담, 예. 그러한 것들 바로 지금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우회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너희도 똑같아.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 네. 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기도 하고. 최명기 원장께서는 의도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첫 번째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이 통화를 할 때는 우리랑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통화를 갖다 안 해요. 그럼 긴장이 조성된 거예요. 통화를 풀면 통화가 되면 또 긴장이 풀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가가지고 안 내놓기 위해서는 내놨던 거를 제때제때 회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내놓으면서 그게 카드가 되거든요. 근데 상황의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북한이 우리와 이렇게 대화를 했었던 가장 커다란 상황의 밑에는 엄청난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진짜 군사적 보복을 전제로 한 공포가. 그 공포가 물 건너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살아야지.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은 어떤 내부적으로 저는 세대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내부적으로 경제적 갈등도 있고 그거를 위해서는 뭔가 외부의 어떤 타깃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거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예. 5분 패널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맨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대북전단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일치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북전단 문제 삼았죠. 과연 그렇게 문제 삼을 만한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대북전단 문제는요. 그전 보수 정권 때부터 쭉 있었던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비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 발언들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두 단체에 대해 북한 화폐의 반입을 허가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지난 2월 16일 날 지금 못 보냈던 북한 돈 216만 원하고 전단지 지금 오늘 남서풍이 불어서 지금 우리 전단지 12시부터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북한에. 관계 기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차례 좀 자제도 요청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해왔습니다.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대북전단 보내지 않고 탈북민들 그 NGO 단체가 지난 한 4, 5년 기간 북한 이제 쌀 보내기 했거든요. 경찰들이 한 4, 50명 나와서 막아버렸네. 반공화국 대결광기를 부리며 미쳐 날뛰는 한 줌도 못 되는 인간 쓰레기들과 남조선 당국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안고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집회장으로 모여왔습니다.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고 모독한 것은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공화국 적대 행위의 대가를 1100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비라 때문에 그런 것은 틀림없고 저렇게 골이 나와서 뭐 모든 전화 통신선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자고 와서 매달릴 필요도 없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또 슬그머니 연결이 됩니다. B라는 법으로서 금지하는 조치를 해나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명분으로 그 행동을 그런 행동을 강행할 때는 이 경찰 병력이나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죠. 예, 현근택 부위원장 오랫동안 북한을 이렇게 들여다봤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뭐 저러다 말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북전단 보면은요 보수 정권 때부터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게 북쪽으로 날아가는 거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보통은 이제 남동풍이 불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그나마 좀 가는데 평상시에 사실은 남동풍 부는 게 많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서풍이라든지 북풍이 많이 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드론으로 보낸다고 하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사실 드론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여기에 물론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순히 삐라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또 갈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게 법상으로는 조금 애매해요. 지금 그동안 보면 무슨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아니면 남북 교류협력법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제한해 왔는데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뭐 어쨌든 혼란이 생겨서 남한테 뭐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그거는 결국은 접경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간다는 얘기고 남북 교류협력법에도 보면 뭔가를 반출할 때 승인받아라는 건데 이건 뭐 반출이라 보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걸 법으로 좀 어느 정도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1대에도 다시 되는데 저는 저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쌀을 보내면 뭐 거의 100개 중에 하나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 썩는 거고. 썩어버리던데. 그렇죠. 성무도 어민들이 저거 치우라고 오히려 그물 걸으면 저거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 B라도 보내면 그게 물론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결국은 긴장이 조성되면 이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군인들이 긴장하기 마련이거든요. 옛날에 고사포로 쏜 적도 있고 이렇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수영 PD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북전단 가지고 만약에 정말 그 문제 가지고 저렇게 골이 났다면 혹시라도 그 대북전단이 평양까지 가서 김정은 위원장 눈에까지 들어간 걸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판문점에서 평양까지가 한 140km 정도 되잖아요. 거기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발표를 보면 이제 아주 그걸 추측하는 그 발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공화국의 곳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전체를 신성한 공화국이라고 지칭한 건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뭐 금수산 궁전이라든가 평양의 일정한 부분들을 신성한 곳이라고 얘기한 건지 그건 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추론해 본다면 갈 수 있을 가능성은
뭐 100에 한 번이라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눈에 띄었다든지 그건 아니지만 최소한 거기에 그 김정은 호위사령부라든가 이런 데까지 보고가 들어갔다면은 사실 상황은 북한 체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제 이렇게 맥락을 놓고 보면은 북한이 저렇게 지금 이 대북 전단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집요하게 삼는 것은 아픈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게 사실 뭐 어떤 지금 남북 대화를 요구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저게 북한에게 아픈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와대도 백해무익이라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거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설령 접경지 주민들이 조금 약간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그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실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나가지 않았느냐. 2015년 때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가지고 저 탈북자 단체들이 대량으로 공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갈등이 심했습니다. 접경 주민들도 그랬고 정부하고도 그랬고. 그래서 정부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회를 했는데 저는 어쨌든 정부가 좀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놓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그 좀 상식선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불편과들 다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이것을 처리해야지 저는 저게 꼭 백해무익한 것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뭐 외부의 정보를 좀 받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너무 저렇게 법으로 규제해서 모든 것을 이제 규제하겠다, 강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정부가 좀 한 발 안 나간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두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김여정 하명법 만들겠다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그런 얘기했죠. 그것은 그 조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합의 때 그런 부분도 하지 않도록 남북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좀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여정이 얘기했다고 해서 꼭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할 도리를 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현근택 부위원장. 네네.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은 지금 뭐 북한의 어떤 걸 떠나서 해야 할 일이기는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섬이라든지 9.19 군사합의서에 보면 서로 비방 금지가 있거든요. 비방 금지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확성기도 서로 어찌 보면 철거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거기에 사실은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군사합의서라든지 아니면 판문점 선언이 뭐 조약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있지만 그거는 뭐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동안 이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군사합의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도 예전에는 삐라 같은 거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엔 뭐 그게 효과도 없고 반응도 안 하고 이러니까 안 보내는데 서로 이런 어떤 비방이라든지 상호 이런 거는 안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게 저는 최소한의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만 지켜야 됩니까? 북한도 지킬 것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이행하고 그래야지요. 자, 그런데 통신선 끊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차지원 교수 혹시 추가적인 무슨 조치 예상하시는 게 있습니까? 상당히 뭐 남측을 좀 그러니까 좀 힘들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뭐 여러 가지 도발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마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인데요. 그 구체적인 조치들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 이 우리가 익히 봐왔던 뭐 미사일 뭐 발사라든지 뭐 다연장포 발사라든지 그러한 군사적인 위력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도발이라는 차원에서는 뭐 과거 뭐 연평도 포격 같은 그런 식의 직접적인 도발을 하기에는 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끊임없이 뭔가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적 우위를 뭐 나름대로 하니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사실 주목되는 부분이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SLBM이 만약에 그러니까 진짜 이 전략 무기화 됐다는 것 자체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뭐 이 단순하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상당히 깜짝 놀랄만한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도 아마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요. 오늘 뭐 저 홍준표 이 의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도 70년대 뭐 학교 다니면서 그때 뭐 이 북한에서 온 삐라보고 남한의 아주 상당히 그 정치적인 문제들도 알게 됐다. 뭐 그 북한 적어도 했는데 왜 우리는 못 아느냐는 식의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사실 그때야 뭐 지금 미소 냉전도 아니고 그때는 진짜 70년대 말 그대로 진짜 노골적인 체제 경쟁을 할 때이지 않습니까? 뭐 기억하시겠지만 매날 방학할 때마다 선생님이 맨날 당부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상 같은 데 가서 대북 삐라 있으면 붙으면 무조건 파출소 신고하라는 게 기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러한 시리즈는 지났잖아요. 이 체제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우위로 끝났다는 거는 뭐 지금 자타가 다 공인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주민들도 지금 사실 이 남한의 그런 여러 가지 체제적 우위적 상황은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소위 말하는 한류라는 걸 통한 한류도 사실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 뭡니까 뭐 대북 풍선으로 날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 한류의 그 뛰어난 그 우수적인 그 그런 것들, 이 사람의 심리에 이 상당히 다가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거고 예. 그것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북한들 입장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자꾸만 이 북한을 자극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대결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역사의 그 시계를 좀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 사안마다 목소리를 내는데 사안마다 안타를 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최수영 평론가, 정부 당국도 상당히 좀 딜레마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통신선 다 차단하겠다. 그리고 이제 대남 적대시 전략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로서는 이제 당연히 상식적으로 긴장하고 군 경계태세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군 경계태세 강화한다 이렇게 또 알려지면 뭐야 정말 한번 붙겠다는 거 해보자는 거야 또 이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기조가 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속담을 하나 인용한다면은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때릴 때를 때려줘야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어설프게 친다고 그게 그 만병통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북한이 지금 냉온탕 전략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건 외교 전략도 필요한 거지만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국격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이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청와대가 너무 즉자적 반응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그 냉정한 그 시각을 가지고 한번 주변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 왜 그러냐면 전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아무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최고 존엄이 이까지 나가버리면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 북한이 이렇게 가자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어떤 아주 유연한 대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 저 정도에서 끝나면야 뭐 우리가 앙탈 정도 뭐 보겠지만 어느 선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저강도 도발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데 거기에 또 고사총 쏴서 우리 영토나 우리 주민들을 좀 위협할 수도 있고 핵실험 다시 할 수 있고요.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수 있고 SLBM 또 실험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데 저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북전단 살포가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외부에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려주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그렇게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됩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북전단 살포하다가 북한의 위협을 당하면 위협당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게 대한민국 정부와 군대가 할 일이지 못하게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접경 지역에서 이렇게 보낼 때도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서 보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러한 것들을 법으로 막는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현근택 부위원장. 예, 잠깐 말하면요. 사실은 이제 10여 개 아마 접경 지역 그 시군 그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이 통일부에 이제 이걸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지금 아마 2, 3만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10개 시군민들이 그거에 아마 10배는 더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일이에요. 왜냐하면 긴장이 조성되면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시간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거기 장사도 안 돼. 사람들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탈북자들의 어떤 인권 보호라든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가 달려 있는 일이에요. 그것과 비교해야지 단순히 이분들이 뭐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뭐 매일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보내는 것이고 또한 6월 달과 8월 달이 가장 북한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대요. 그래도 한 30%도 안 된답니다. 저게 넘어가는 게. 그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게 외부에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리는 것과 접경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몇 시간이나 하루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아까 지금 차재원 교수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옛날처럼 뭐 삐라를 부리고 알린다는 건 저는 아무 효과 없다고 봐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지금 어찌 보면 문화적으로나 이런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지 아니면 뭐 개방이라는 것도 차차 해나가는 것이지 방송이라든지 이거 듣잖아요. 그다음에 뭐 중국을 통해서 전해가고 자연스럽게 해나가야지 이거를 삐라를 뿌리는 방식으로 해서 제가 아마 뭐 북한 주민들이 실상을 알게 되거나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이분들의 자체적인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분들의 어떤 자체적인 활동의 목적이지 북한을 뭐 개혁 개방으로 이끌거나 그런 활동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는 게 탈북자 단체가 지금 주도하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도 많이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정말 보내는 게 효과적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도 함께 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효과가 없다면 김여정이 왜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효과가 있고 자신들이 아프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탈북민들이 주로 그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수잔 솔티라든지 또한 일반 국민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후원도 하고 보낼 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적. 저는 뭐 이 지금 대북 전단이 상당히 북한 체제에게 아픈 뭐 이런 비수처럼 꼽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좀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남측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뭔가에 대한 뭔가 이렇게 좀 이 시비도 걸고 자신들의 불만을 좀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 수단이 그러니까 핑계가 그러니까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9.19 남북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사 합의서에 보면 지금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비난과 비방을 자제하자는 부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남측이 지금 지키고 있지 않지 않느냐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남측을 이렇게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지금 유엔의 그 대북 제재 이거 자체를 지금 뭔가를 걷어내겠다는 그런 것이 노림수가 박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핑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뒤늦게 토론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분이 한마디 하겠다고 들으셨는데 장성철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회에서 이제 통일부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요구해서 받아보면요. 남북회담을 할 때 가장 크게 북한에서 항상 강하게 주장하는 게요. 대북 전단 좀 못 보내게 해줘라. 전방에서 확성기 이거 좀 꺼줘라. 이런 요구를 가장 많이 해요.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다. 그것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효과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옳고 그르고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 논란을 떠나서 효과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냉전 시대에도 유럽에서 이제 그런 외부 정보 유입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심리전들을 했어요. 그래서 권위주의 체제가 변화하거나 공산권이 몰락한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과연 지금의 체제 경쟁에서 맞느냐에 대한 논란을 자체하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북한과 지금 우리가 지금 심리전으로 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수단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부정하기 좀 어렵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뭐 남북회담 통일부 출입 기자 할 때 여러 번 가봤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그때는 그 문제가 사실 뜨거운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심리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 휴전선 근처에서 정군을 동원해서 뭐 그러니까 대북 방송도 하고 그리고 지금 대북 비라를 보내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북한한테 위협적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탈북자들 몇 명이 보낸다고 앞서 우리 장순수 소장 말씀하셨잖아요. 30%밖에 안 간다면서요. 그리고 또 상당히 이 적격 휴전선을 멀리 떨어져서 보내는데 가히 넘어가 봐야 얼마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에 대한 당장 위협이라기보다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남한에 대한 섭섭함, 남한이 지금 이 현재의 대북 제재에 대한 걸 아무것도 지금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한 섭섭함을 이것을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핑계거리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방관하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